비가 세상을 두드리듯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빗방울들이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아들 도연이는 트렁크에서 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닳아서 천이해진 곳을 아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무거운 짐 다루듯 요양원 현관 앞 빗물 고인 곳에 털썩 내려놓았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윤미숙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훨씬 좋은 곳이에요. 집에선 늘 외로우셨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시설도 좋고요. 간호 받으시기에 최고래요.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피한 채 먼 산만 바라봤어요. 도연아? 제가 부르자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빗물이 옷깃을 적시고 신발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유리문 너머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쭈그러진 어깨, 축 처진 가방, 그리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도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차가운 조명,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방문이 열렸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더 깨끗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회색 하늘만 보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시들어가는 꽃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이불을 손으로 만졌더니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방 안 공기도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문이 살짝 열리며 젊은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이순자 어머니, 여기가 앞으로 어머니 방이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낮은 조용했고 밤은 더 조용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TV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이 식판을 밀고 들어왔어요. 딸그락 소리를 내며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식판을 놓았습니다. 식사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직원은 금세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 나란 알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씹을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쯤 회사에 있겠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밥은 먹었을까?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밥상을 앞에 두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국그릇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한 숟갈, 두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키는 것만 반복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시간표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침 7시에 식사, 오전 10시에 간단한 체조, 점심 12시, 오후 3시에 간식, 저녁 6시, 식사 그리고 밤 9시에 약 2알. 시계 바늘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새로 배치된 간호사가 제 방에 자주 들렀어요.
이름표를 보니 정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8쯤 돼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 좀 내밀어 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혈압 재야해요. 하은 씨의 손이 제 팔목을 감쌌습니다. 처음엔 차가웠어요. 그런데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혈압계가 팔을 조이는 동안 저는 그녀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했어요. 정상이세요. 잘 유지되고 계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긴 고개를 끄덕이는 게 가장 편한 대답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목이 메니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자국이 마치 금간 도자기처럼 보였어요. 저는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돼서 색이 다 바랜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수건에는 제 인생의 모든 눈물이 배어 있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세월의 냄새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은 씨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요. 혹시 추우세요? 난방 온도 올려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대답했어요. 하은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불빛이 사라지며 방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나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요양원은 괜찮으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응, 괜찮아.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조용해서 좋더라.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네, 어머니.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도연이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은 씨가 제 옆에 앉아 반찬을 잘라주었어요.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제 접시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좀 짠 것 같죠?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조리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다음엔 덜 짜게 해달라고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짠맛이라도 있어야 밥맛이 나죠. 하은 씨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 싱겁게 드셔야 해요. 그녀의 웃음이 방안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인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다 비웠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자 하은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창문 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 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면회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은 어린 손자, 꽃다발을 든 며느리, 그리고 함께 웃는 얼굴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러웠어요.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 위에 앉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무릎 위에 펼쳤어요. 창밖 노을빛이 낡은 천이에 비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같았어요. 빛바랜 추억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노을빛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면회객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윤미숙이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있었죠. 어머님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행이네요. 도연이가 너무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미숙 씨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주변을 훑어봤어요. 제 방을 살피는 눈빛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류 같은 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무슨 서류? 아, 그냥요. 요양원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미숙 씨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편히 쉬세요. 그녀가 나간 뒤 방 안에 향수 냄새만 진하게 남았습니다.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다녀갔죠? 응, 왔다 갔어.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 지분 말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아세요? 그게 뭐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해 놓으신 주식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45%예요.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지분이에요. 그걸 왜 엄마 이름으로 해놨을까? 아버지 생각이 있으셨겠죠. 어머니, 그 지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그건 내가 쓰면 되지 않니? 아니요, 법적으로는 어머니 거예요. 함부로 못 써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주식, 지분, 경영권 낯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 씨가 제 상태를 체크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잠이 잘 안 왔어.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은 씨,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이요? 회사 소유권 같은 거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하은 씨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녀를 완전히 믿기엔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미숙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도연이와 함께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드리러 왔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니? 지분 관리 말이에요. 후견인을 지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후견인.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난 멀쩡한데 무슨 후견인이야. 도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말이 맞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숙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저는 그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어머님, 미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나가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달라고. 도연이가 미숙 씨의 팔을 잡았어요. 미숙아, 오늘은 그만하자. 둘이 나간 뒤 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이와 미숙 씨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급하게 굴어요? 급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라니까. 어머님이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는 멀쩡하시잖아. 지금은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45% 지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회사 경영권이 걸린 문제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돈, 권력, 회사, 그것들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낯선 남자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 김성민입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비밀 보장이 필요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누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르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회사 지분 45%는 법적으로 어르신의 완전한 재산입니다. 누구도 어르신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럼 후견인은요? 후견인 지정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치매나 판단 능력 상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큰 재산이 걸려 있을 때는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 보세요. 어르신의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원장님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어르신, 오늘 정기 검진 날이에요. 정기 검진요? 네, 요양원 입소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검진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이순자 어르신,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5일쯤 될 거예요. 대통령 이름은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의사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멀쩡해요. 하지만 의사는 계속 뭔가를 적어 나갔어요. 가족분들 이름은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아들 도연이, 며느리 미숙이. 검진이 끝나고 의사가 나갔습니다. 무언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정기 검진일까요? 그날 저녁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진 받으셨죠? 응, 받았어. 그 의사 조심하세요. 왜? 하은 씨는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양원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들이 돈 때문에 어르신들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의사를 압박하는 경우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상한 검사나 진단을 받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하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낯선 간호사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몰랐지만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이제 거의 매일 왔습니다. 때론 혼자, 때론 도연이와 함께요. 어머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분 처리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난 아직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어머님, 나이 생각하세요.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늙었으니 멍청해졌다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가줘. 미숙 씨가 일어서며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이가 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없이 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이가 너무 심하게 굴었죠. 도연아. 하지만 어머니, 회사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경쟁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사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게 다 지분 때문이니? 네. 어머니 지분이 45%나 되니까 누가 그걸 가져가느냐에 따라 회사 운명이 바뀌어요. 도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어머니가 그 지분을 갖고 계셔도 좋아요. 하지만 미숙이는 불안해해요. 만약 나중에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면 내가 널 못 믿게 될까봐 두려운 거구나. 도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싶은데 자꾸 돈 문제가 앞서요. 저도 괴로워요, 어머니.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돈과 권력이 만든 희생양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변호사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양식이 들어 있었어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에게 줄까? 아들에게 주면 며느리가 차지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아들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망설여졌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은 씨였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하은 씨는 제 책상 위 유언장 용지를 봤습니다. 유언장 쓰시려고요? 응. 근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마음이 편한 쪽으로요.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주면 어떨까?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뒤 또 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검사라고 했어요. 이순자 어르신, 오늘은 인지 기능 검사를 할 거예요. 같은 의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자, 이 그림들을 보시고 30초 뒤에 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과, 자동차, 집 그림이 보였습니다. 30초 뒤, 사과, 자동차, 집. 좋아요. 그럼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잠깐, 천천히 해보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답해도 의사는 계속 뭔가를 적었어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미역국하고 밥이요. 확실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했습니다. 검진이 끝난 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진단서를 쓰려는 게 아닐까? 하은 씨에게 검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응? 다른 병원에서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독립적인 곳에서요. 그게 가능해? 제가 아는 신경과 선생님이 계세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하은 씨는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어머니가 직접 진료 예약을 하시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고마워, 하은 씨.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외출 신청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은 씨가 추천한 신경과 전문의였어요. 이순자 어르신, 편하게 검사 받으세요.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친절했어요. 1시간 넘게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어르신,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아주 정상이세요. 나이 대비 인지 기능도 우수하시고요. 제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진단서 발급해 드릴까요? 네, 주세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난 멀쩡해. 어머님, 부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난 이미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어. 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진단서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봐.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 진단이야. 나는 정상이래. 미숙 씨가 진단서를 낚아챘어요. 이게 언제?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아.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요양원 의사한테 뭘 시켰는지 내가 몰라. 미숙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나가. 당장 나가. 미숙 씨는 진단서를 떨어뜨리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주워 서랍에 넣었어요. 승리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회사 지분 45%를 나중에 결정할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특정인을 지금 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봉인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때에 그 이름을 공개할게요.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아무도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며칠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숙 씨가 정장 입은 남자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차갑게 명함을 내밀며 후견인 지정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소환장이 일주일 내로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권리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은 혼자 재산 관리가 어렵다는 게 법적 판단 근거라고 했습니다. 의학적 소견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어요. 미숙 씨가 비죽 웃으며 이제 법이 판단할 거라고 혼자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송이라니, 법원이라니.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하은 씨였습니다. 또 잠 못 주무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이 안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는 의자를 당겨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낮에 변호사들 온 거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무섭다고, 법원에 가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 안 가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은 씨는 그렇게 말하며 밤을 지켜줬습니다.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필요해서라고요. 예전에 자신도 엄마가 너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하은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 앉아 밤새 함께 있어줬어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은 씨가 제 이불을 정리하다가 가방에서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제 것과 똑같은 손수건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하은 씨가 황급히 주우며 자기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똑같은 꽃무늬, 똑같은 색, 똑같은 해진 자국까지. 손수건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하은 씨는 오래된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줬냐고 재차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양부모님이 줬다고 말했어요. 입양될 때 함께 왔다고 하셨대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양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은 씨는 자신이 입양하라고 태어나자마자 입양기관에 맡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부모님이 너무 어렸고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다고 들었대요. 제 손에서 손수건이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태어났냐고 물었어요. 1995년 3월 15일이요.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낳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혹시 서울 해화동 입양기관이었냐고 물었더니 하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은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비 오던 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입양기관 문 앞에 섰던 그날을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님께서 요양원 측에 요청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를 다른 시설로 옮기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더 격리된 곳, 치매 전문 시설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 시설이냐고 항변했어요.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며느리가 말했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도 제안했다고요. 저를 옮기는 조건으로 말이죠. 원장님은 거절했다고 했지만 이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나간 뒤 하은 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쪽 시설은 정말 격리병동이라고 한번 들어가면 면회도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하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막을게요. 절대 안 보내드려요.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간호사일 뿐인데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하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은 미숙이랑 완전히 끝났다고 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숙이가 어머니한테 한 짓들을 전부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매수하려던 것도 격리시설 보내려던 것도요. 제가 넌 어쩌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도연이는 어머니 편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늦었냐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도연이는 착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것. 며칠 뒤 하은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전 요청을 거부했다고요. 의료진들이 전부 반대 의견을 냈답니다. 제 상태가 정상이라고 했대요. 하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제 전담 간호사로 배정받았다고 말했어요. 24시간 케어 체제로요.
이제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날 밤 하은 씨는 제 병실 옆 작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자다가 잠결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잠꼬대였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집 정리하다가 아버지 유품 상자를 하나 찾았다고 했어요. 오래된 거라고 사진이랑 서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갖다 드리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하은 씨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엄마 보고 싶지 않냐고요. 하은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가끔 궁금하다고 했어요. 어떤 분이었을까, 왜 자신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원망스럽진 않냐고 물었더니 어렸을 땐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거라고, 자신을 사랑해서 보내신 거라고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 씨가 왜 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같은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나야. 내 엄마가 바로 나란다. 하지만 아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에 숨겨놓으셨나 봐요. 집 수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이가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이 사진을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기는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진은 따로 많은데 이건 처음 본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옛날 거라고, 친구 아기 안아준 거라고 얼버무렸어요. 도연이는 그래도 신기하다며 어머니가 이렇게 젊으셨을 때가 있었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하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됐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녀의 시선이 사진에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이가 무심하게 우리 어머니 젊으셨을 때라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하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기가 몇 살 때 사진이냐고요. 도연이는 글쎄 한돌 전인 것 같다고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은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제 사진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똑같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하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게 자기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가 벌떡 일어나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하은 씨는 내 누나라고요. 30년 전에 엄마가 낳아서 입양 보낸 딸이라고요.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가 하은 씨를 바라봤고 하은 씨도 도연이를 바라봤어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나냐고 물었습니다. 하은 씨는 내가 내 동생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도연이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 보냈냐고요.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엄마가 결정했다고, 딸을 좋은 집에 보내기로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은 씨가 울면서 그래서
손수건을 함께 보내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였다고, 언젠가 내가 그걸 보고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고요. 30년이 걸렸지만 찾았어요. 하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저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은 씨는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 덕분에 좋은 부모님 만났다고, 행복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자, 이제 찾았잖냐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도연이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누나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숙 씨가 들어왔어요. 뒤에 변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미숙 씨가 우리를 보며 비웃었어요. 감동적인 상봉이네요. 근데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이가 차갑게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법원 명령서를 가져왔다고, 어머님이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간호사는 당장 교체될 거라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은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뭐가 부적절하냐고, 자신은 어머니 친딸이라고요. 미숙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하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출생 기록도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자기 이름으로요. 미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럴 수 없다고 외쳤어요.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하은 씨가 반박했습니다. 왜냐고,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진단서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숙 씨가 의사 매수하려던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놀라며 뭐라고 되물었어요. 하은 씨는 요양원 CCTV에 다 찍혔다고, 의사한테 돈 봉투 건넨 것까지요. 미숙 씨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안 그러면 이 증거 전부 경찰에 넘기겠다고요. 미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과 함께 황급히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은 씨가 한숨을 쉬며 끝났다고 말했어요. 저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고요. 하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라고 부르며 말했어요. 이제 함께 살자고, 우리 가족으로요. 그래,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이가 미소 지으며 누나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말했어요. 하은 씨도 동생 생겨서 좋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식 작성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최종 확인을 부탁했어요. 회사 지분 45% 중 15%는 장녀 정하은 씨에게, 30%는 장남 김도연 씨에게, 그리고 남은 지분의 배당금으로 순자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와 도연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하은 씨가 고맙다고 말했지만 저는 돈이 필요해서 준 게 아니라고, 내가 내 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 앞에 서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고, 돈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한테 한 짓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면 됐다고 대답했어요. 미숙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고, 도현 씨한테 모든 걸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벌 받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싶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어요. 미숙 씨가 알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른다고, 내가 진짜로 변하면 말이야. 미숙 씨가 고개를 들며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노력하겠다고, 꼭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하은 씨가 걱정스럽게 며느리한테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기회는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한테 기회를 받았잖냐고, 30년 만에. 하은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요, 엄마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큰 집을 마련했어요. 넓은 거실, 큰 창문,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집이었습니다. 예쁘다고 말하자 도연이가 하은 누나 방도 준비했다며 문을 열어줬어요. 하은 씨의 방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은 씨가 자기가 만든 거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도연이가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은 누나랑 같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이래요. 요양원 개선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은 씨가 간호사니까 현장 경험이 많아서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요양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대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더니 도연이가 순자 재단이랑도 연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은 씨도 어머니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거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방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미숙 씨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에 담백한 화장이었어요. 요즘 뭐 하냐고 물었더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어요. 가방에서 수료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냐고 하자 어머님한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다고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혼은 안 했다고 했어요. 도연 씨가 기회를 줬대요. 1년 동안 자기가 변하는 걸 지켜보겠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숙 씨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6개월 뒤 순자 재단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은 씨가 연단에서 재단 소개를 했어요. 순자 재단은 전국 요양원 어르신들을 지원하며 독거노인 돌봄과 법률 지원, 의료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연이가 옆에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대답했어요. 도연이는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너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제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도연이, 미숙 씨, 하은 씨, 그리고 도연이와 미숙이의 딸 지우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한다며 소원 빌라고 했어요. 촛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촛불을 껐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 씨가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은 씨도 자기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듯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고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혼자 요양원에 갇혔었다고요. 지우가 무서웠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 아주 많이 무서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잃었다고 생각했던 걸 다시 찾았다고 30년 만에요. 지우가 큰 이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뭐냐고 지우가 물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고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하은 씨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재워드리겠다며 이불을 덮어줬어요. 행복하냐고 물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엄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너 덕분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은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고, 딸아.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낡은 손수건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손수건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재단은 전국 300개 요양원과 협력하며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연 씨와 하은 씨가 공동 운영하는 회사는 헬스케어 분야 선두 기업이 됐어요. 미숙 씨는 재단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는 87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 씨가 차 한 잔을 들고 와서는 여기 계셨네요 하고 말했어요. 햇살이 좋아서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재단에서 감사패 받으셨죠 하고 하은 씨가 말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과하다고 했더니 하은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시작한 일이잖냐고요. 하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은 씨도 자기도 그렇다고 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더니 하은 씨는 운명이었나 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크게 돌아온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고마운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날아왔어요. 예쁘다고 말하자 하은 씨가 엄마처럼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웃었어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연이네 둘째 아들까지 태어나서 이제 식구가 많아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할머니, 여기 큰이모, 여기 아빠. 알록달록한 그림이었어요. 예쁘다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할머니를 꼭 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숙 씨가 다가와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으니 좋다고 했어요. 재단 일도 보람있고 가족이랑 시간도 많이 보낸다고요. 어머님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고 저만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버림받았던 그 빗속의 날도, 외로웠던 요양원 밤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니까요. 하은이가 문을 열고 안 주무시냐고 물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대답했어요. 뭐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그냥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옆에 앉으며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야지 손주들 크는 것도 봐야지. 그리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은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손수건이 하늘로 날아가는 환상이 보였어요. 이제 그 손수건은 필요 없었습니다. 행복한 기쁨의 눈물만 남았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재단 소식을 듣습니다. 가끔 옛 요양원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해요. 그녀는 여긴 제 인생이 바뀐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딸을 다시 만났고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때론 그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요. 순자 재단의 모토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비 오던 어느 날 요양원 앞에 홀로 섰던 한 할머니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리얼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하세요.